카타르 국왕이 공식 석상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의 진심이 전문가 100명의 계산보다 무겁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리 친서의 5조엔까지 들고 간 일본은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한국에 몰아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20여 년 전 모두가 도망쳤던 그 밤에 홀로 남은 한국인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 외교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달러짜리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4개국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고 일본은 총리의 친서와 5조엔의 파격적 융자 패키지까지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왕실의 선택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바로 직후 카타르 국왕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의 진심이 전문가 100명의 계산보다 무겁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선택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귀국의 5조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20여 년 전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밤에 벌어진 한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카무라 시니치, 일본 국토교통성 해외인프라 수출전략실장입니다. 30년간 일본의 인프라를 세계에 수출해온 관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카타르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본 대표단은 총 47명이었습니다. 국토교통성에서 저를 포함해 8명, 외무성 중동과에서 4명, 경제산업성에서 3명, 그리고 미쓰이 건설, 미쓰비시 중공업, 스미토모 상사, 오바야시 구미 등 일본을 대표하는 건설 및 종합상사의 임원급 인사 32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퍼스트 클래스로 도하에 도착했고 짙은 감색 정장에 금색 타이핀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표단이 움직인 것은 일본 외교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 주머니를 살짝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총리의 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화 문장이 찍힌 고급 봉투 안에 총리가 직접 카타르 국왕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만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일본이라는 국가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단 선두에는 하세가와 다케시 외무성 중동 아프리카국 부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58세, 중동 외교 3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일 그것처럼 날카로웠고 입꼬리에는 늘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대표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긴장할 필요 없다. 카타르의 연간 LNG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나? 350억 달러다. 그중 일본이 사가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나?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큰 고객이야. 총리 친서의 5조엔 융자 패키지까지 들고 왔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감히 거절하겠나?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지 알아? 포스코하고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구성했다는데 규모가 우리 절반도 안 돼. 경쟁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야. 신경 쓸 필요 없다. 대표단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야 뭐 70년대부터 중동에서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건 알지만 국가 대 국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선 순간 저희 자신감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사대는 두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 47명은 일반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줄을 섰고 심사관의 표정은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가장 먼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외교관 여권을 들고 있었으니 당연히 빠르게 통과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아주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세가와 부국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타르 정부와의 공식 회담입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이에요.
심사관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회담 초청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대표단 전원의 일정표와 숙박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는 일본 정부 공식 대표단입니다.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심사관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세가와 부국장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타국이었고 심사관의 권한 앞에서는 외교관 여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47명은 졸지에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날아왔는데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또렷이 목격했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먼지 묻은 배낭을 맨 동양인 청년 하나가 심사대에 다가갔습니다. 운동화는 낡아서 밑창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나라에서 왔든 입국 거부당해도 할 말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짙은 녹색 표지.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고쳐 쓰더니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의 집입니다. 심사 면제입니다. 바로 통과하십시오. 심사 시간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사관은 자기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그 한국인 청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대기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 들어가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저건 뭐야? 저 거지 같은 행색의 놈이 프리패스고 총리 친서를 들고 온 일본 외교관 47명은 대기실 신세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대기실을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 우리의 침묵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카타르에서 맞은 첫 번째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결국 2시간 가까이 대기한 끝에 우리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쳤습니다. 치욕이야. 이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다. 항의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공항 직원 한 명의 태도 때문에 회담 전체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 수주입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한참 동안 이를 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결과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공항 말단 직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결국 국가 간 계약은 돈과 기술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 프로젝트를 따지 못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오카무라 시니치는 국토교통성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입성한 첫날부터 해외 인프라 수출이 저희 전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까지. 일본의 신칸센 기술이 인도에 수출되는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방글라데시 다카 지하철 프로젝트 협상 테이블에도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주한 프로젝트의 총 금액이 68조 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의 최종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막의 진주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북부 해안가에 4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대한 땅 위에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스마트시티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34개국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 하지만 우리 일본의 제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5조 엔, 한화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초저금리 장기 융자 패키지,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
도쿄 오다이바, 오사카 유메시마 등 스마트시티 건설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총리의 친서까지. 이 정도면 협상이 아니라 통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단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미쓰이 건설의 이사 야마구치 겐지가 호텔 로비에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카무라 실장, 한국 컨소시엄 제안서 봤어? 포스코,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가 뭉쳤다는데 총 융자 규모가 우리 절반도 안 되더라고. 게다가 기술 제한도 우리가 압도적이야. 솔직히 이건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중국 쪽도 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쪽은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은 싼 맛에 쓰다가 부실 공사로 욕먹은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카타르 왕실이 그걸 모를 리 없지. 결국 답은 일본이야. 항상 그래왔듯이. 저도 그 말에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한국인 청년에게 거수경례를 하던 심사관의 모습, 그리고 그 심사관이 했던 말. 형제여, 이 나라는 당신의 집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털어냈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의 개인적 친절일 수 있고, 아니면 한류 때문에 한국에 호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간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K-팝 좀 좋아한다고 1조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대표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상석에 앉아 브리핑을 주재했습니다. 내일 첫 번째 공식 면담이 잡혀 있다. 상대는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알만수르 차관이다. 이 사람이 프로젝트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니 사실상 이 면담이 수주전의 첫 번째 고비라고 보면 된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심플하다. 먼저 총리 친서를 전달해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5조 M 패키지의 세부 조건을 제시한다. 카타르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거야.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규모의 파이낸싱을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니까. 미쓰비시중공업의 상무 와타나베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 동향은 파악됐습니까? 하세가와 부국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 지금 신경 쓸 상대가 아니야. 포스코하고 현대건설이 나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카타르 왕실이 보기에 한국은 그냥 하청업자 수준이지. 인프라 수출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그 말에 회의실 전체에 조소가 퍼졌습니다. 오바야시 구미의 전무 사카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요? 70년대에 우리 밑에서 철근 운반하던 그 한국 건설사들 말입니까?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항에서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심사관의 눈빛. 한국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단순한 호의가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존경.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 경외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경계하자고 말하면 되레 제가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카타르에서의 첫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도하 시내를 관통하는 코니쉬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번쩍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천루의 유리 외벽이 사막의 태양을 반사해온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창 너머의 풍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할까요? 교차로 하나를 지날 때마다 한국 기업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현대자동차 대리점, LG 가전 쇼룸, 한국 식당, 한국어 학원, 심지어 아랍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도로 안내판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뿐 아닙니다. 도하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이 없으면 이 도시가 돌아가질 않아요. 도로도 한국이 깔았고, 다리도 한국이 놓았고,
공항도 한국이 확장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건설 실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청이나 시공 수준의 이야기지. 전략적 파트너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순백색의 대리석 건물이 사막의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얼굴을 감쌌고 아라비아 향의 은은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광택이 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7층의 대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원목 테이블 위에는 각국 국기가 미니어처로 세워져 있었고 일본 대표단석에는 일장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카타르 국기와 함께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고 알 만수르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순백색 토브에 금실로 수놓은 비슈트를 걸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좌관 5명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알 만수르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문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의 바른 환대에 그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관님, 먼저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국화 문장이 찍힌 봉투를 공손히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조 엔 규모의 파이낸싱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손짓하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와타나베 상무가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최첨단 3D 렌더링으로 제작된 미래 도시의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사막 위에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고 그 위를 자율주행 차량이 달리고 드론이 날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40분에 걸쳐 일본의 기술력, 시공 실적, 파이낸싱 조건을 빈틈없이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태양광 및 수소 에너지 시스템, AI 기반 도시 관리 플랫폼, 그리고 5조엔이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융 패키지.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카타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이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제안입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재정적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눈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만수르 차관의 다음 한마디가 그 미소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이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한국 측과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한국과 먼저 협의한다고? 5조 엔짜리 제안을 방금 들었으면서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알 만수르 차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실례지만 차관님, 우리는 5조 엔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이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알 만수르 차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소도 분노도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님,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관자놀이에 핏줄도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측의 제안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면담은 끝이었습니다. 40분간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총리의 친서, 오조엔.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과 먼저 협의하겠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하세가와 부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아랍놈들이 미쳤나. 오조엔을 앞에 놓고 한국 타령이야. 한국이 대체 뭘 줄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 청사 현관을 나선 순간 바로 옆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앞쪽 유리에는 카타르 왕실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금 나온 바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알 만수르 차관의 보좌관이 현관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고 카타르 측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활짝 웃으며 악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할 때의 그 형식적인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 담긴 환대였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의 바람 소리만이 무겁게 흘렀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어 간판들이 마치 저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하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이 사막의 도시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야경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한국은 무엇을 한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진실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이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도하 시내로 나갔습니다. 대표단 전체 일정은 오후부터였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비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니 어제 알만수르 차관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답을 찾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타르인이었습니다. 갈색 피부에 하얀 토브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새긴 듯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수크 와키프로 가 주십시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일본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은 아니었지만 아까까지 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크 와키프요. 차가 도하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제 흘낏본 것들을 오늘은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한국 기업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는 도하 시내에만 7곳이 보였고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는 차를 사려는 카타르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LG 가전 쇼룸은 애플 매장보다 더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슈퍼마켓, 한국어 학원, 심지어 한국식 찜질방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멈칫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거대한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크레인이 10대 넘게 서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정문에 걸린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간판에는 아랍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시공사란에는 현대건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500m쯤 더 가니 또 다른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거대한 현장의 출입문에는 태극기와 카타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의 건설 현장은 전부 한국 기업인 겁니까?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도하의 도로 70%를 한국 기업이 깔았고 다리의 80%를 한국이 놓았어요.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도 한국이 했고 월드컵 경기장도 한국이 지었죠. 카타르 국립박물관도요. 이 도시에서 한국 손이 닿지 않은 건물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파악한 정보로는 한국 건설사의 카타르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무성 보고서에는 한국의 중동 진출 현황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현실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크 와키프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의 전통시장으로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 사이에 향신료 가게, 직물 가게, 전통 공예품 가게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르다몬과 사프란의 진한 향이 코를 찔렀고 매 사냥용 매를 파는 가게 앞에서는 카타르 전통 복장을 한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아랍식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쓴맛 뒤에 카르다몬의 달짝지근한 향이 올라오는 독특한 커피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카타르인이었습니다. 하얀 수염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신가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본. 그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요. 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카타르에서 한국이 왜 형제의 나라인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습니다. 노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이 나라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소. 그때 이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있었지. 일본인도 프랑스인도 독일인도 있었소. 하지만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모두 도망쳤소. 모두 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이요? 한국인이었소.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남았소. 모두가 떠날 때 그 사람만 남았어. 그 사람이 우리를 구했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심장을 내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때 도하에 있었으니 자세한 건 모르오. 하지만 알자이라 지역에 가보시오. 그곳 사람들은 오늘도 그 한국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소. 아이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지. 그리고 일본인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알게 될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찻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공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인맥을 총동원해 잡아낸 자리였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실세 중 한 명인 알산이 왕자의 측근 알카흐탄이 고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알카흐탄이 고문은 왕실 투자청의 비공식 자문역으로 왕실의 중요한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안 된다. 카타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물어봐야 해.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저와 하세가와 부국장, 그리고 미쓰이 건설의 야마구치, 이사 셋만 움직였습니다. 도하 교회에 위치한 알카흐탄이 고문의 개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니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펼쳐졌습니다. 대취하자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택의 정문은 이슬람 기하학 문양의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전통 복장의 경비원 둘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되어 기다리자 알카흐탄이 고문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하얀 토브에 검은 비슈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에메랄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읽을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랍식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종이 향이 피워진 은색 향로와 함께 아랍식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찻잔이 작아서 한 모금이면 비워지는 것이었는데 비우면 바로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카흐타니 고문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알만수르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먼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5조엔이라는 전례 없는 파이낸싱을 제안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카흐타니 고문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에메랄드 반지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신에게 형제가 있습니까? 하세가와 부국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형이 한 명 있습니다만 만약 당신의 형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 형을 살려줄 테니 대가로 1천만 달러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세가와 부국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과 이 프로젝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알카흐타니 고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 형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2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누구에게 집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하세가와 부국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카흐타니 고문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족입니다. 일본은 거래처이고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라뇨? 일본도 카타르와 수십 년간 에너지 협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카타르의 LNG를 세계 시장에 알려준 것도 일본이에요. 공동의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카흐타니 고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님, 당신이 말하는 역사는 거래의 역사입니다. LNG를 사고 돈을 주고 LNG를 사고, 그것은 거래이지 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역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알카흐타니 고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 너머 사막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알자이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찻집에 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알자이라. 그 지명이 또 나왔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알카흐타니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하세가와 부국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무엇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알카흐타니 고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타르라는 국가의 미래 100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함께 남아준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고 싶습니다. 돈을 들고 왔다가 위기가 오면 돈을 들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알카흐타니 고문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길에 하세가와 부국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야. 돈을 들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야마구치 이사도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알자이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왜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있다. 카타르 사람들이 2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알자이라, 20여 년 전, 그리고 일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이 3가지 키워드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알자이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일본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였습니다. 오카무라님, 로비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 10시에 손님이라니.
누구입니까? 자신을 유럽연합 통상대표부의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50대 초반의 독일 여성이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은 모습에 짙은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넸는데 이름은 카타리나 베버. 직함은 유럽연합 통상대표부 에너지인프라과 선임분석관이었습니다. 오카무라 실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같은 처지라니요? 우리도 떨어졌거든요. 독일, 프랑스 컨소시엄. 유럽연합이 총력을 기울였는데 카타르 측에서 한국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연합마저? 베버 분석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우리도 놀랐어요. 독일의 기술력에 프랑스의 설계 역량, 거기에 영국의 금융까지 합친 건데 총 제한 금액이 3조 유로였어요. 그런데도 밀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버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 때 떠난 나라와는 100년짜리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20여 년 전 알자이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버 분석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조사해봤어요. 20여 년 전 알자이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카타르 사막 지대에서 홍수라니 믿기 어렵겠지만 사막에는 가끔 와디라고 불리는 마른 하천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서 대홍수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때 알자이라에는 여러 나라의 건설팀이 인프라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홍수가 나자 대부분의 외국 건설팀이 철수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팀에서 한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베버 분석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카무라 실장님, 이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뭡니까? 철수한 팀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열하게 떠난 것이 일본 팀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독일 팀이 철수한 건 부끄럽지만 일본 팀은 차원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찻집 노인의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버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자이라에 직접 가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왜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유럽 사람들도 결국은 이해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자이라. 내일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대표단 일정을 빠지기로 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정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저는 알자이라에 가야만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알자이라는 도하에서 북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하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와 고급 자동차가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양옆으로 황갈색 모래가 시야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간간히 메마른 관목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지만 태양은 이미 장렬하기 시작해 차 지붕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길을 잘못 들어 마른 하천바닥 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와디였습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돌밭이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급류로 변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자연의 함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짝 말라 갈라진 흙바닥이 햇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20여 년 전 이곳에 물이 차올랐을 때의 광경을 상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알자이라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흘벽돌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대추야자, 나무 몇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하의 화려함과는 별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도하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높이 3미터쯤 되는 석비에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영원한 형제, 박준혁. 이 땅을 지킨 사나이. 알자이라 주민 3,200명의 은인. 기념비 아래에는 태극기와 카타르 국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그는 남았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 마을 사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깨끗한 흰색 토브를 입고 있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외국인이 이곳까지 찾아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적힌 박준혁이라는 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남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하산이라고 합니다. 알자이라 지역개발위원회 사무관이에요. 박준혁 엔지니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 촌장님을 만나보세요. 촌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산의 안내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흙길 양옆에는 모래색 흙벽돌 집들이 이어져 있었고 문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저를 구경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광장 가장자리에 유독 크고 오래된 대추야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저를 소개하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촌장카시 말 묻고 합니다. 나이가 78비오. 오카무라 시니치,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왔습니다. 20여 년 전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심 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일본 정부 사람이 왜 그것을 알고 싶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왜 일본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20여 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카심 촌장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들려주겠소. 하지만 일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오. 당신이 듣고 싶다고 했으니 들려주겠지만 중간에 도망치지 마시오. 도망치다니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그때도 도망쳤소. 진실 앞에서도 도망칠 것인지 두고 보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카심 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카심 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늘 아래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자이라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마을이었소. 주민이 3,200명 정도 되었고 대부분이 유목민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마을에는 전기도 겨우 들어왔고 포장도로도 마을 입구까지밖에 없었소. 하지만 당시 카타르 정부가 이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계획했었소. 와디를 따라 배수시설과 도로, 급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지. 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여러 나라 건설 회사가 참여했소. 일본에서 미쓰이 건설이 왔고, 프랑스에서 빈치 건설이 왔고, 독일에서도 한 회사가 왔소. 그리고 한국에서 작은 팀이 왔는데 규모가 제일 작았소. 기술자가 5명뿐이었으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팀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카심 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본 팀이 총괄이었소. 미쓰이 건설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했고 한국 팀은 일본 밑에서 배수로 시공을 맡은 하청이었소. 현장 소장은 일본인이었지. 나카무라라는 사람. 그 이름을 말할 때 카심 촌장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현장 소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카심 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했소.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줬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지.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소. 속은 완전히 달랐어. 카심 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나카무라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개새끼라고 불렀고, 식수를 달라고 하면 낙타 물이나 마시라고 소리쳤소. 한 번은 우리 마을 청년 하나가 작업 중에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나카무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비에 너희 치료비까지 포함 안 되어 있다. 자기 나라 병원에나 가라.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같은 일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카심 촌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소. 팀 리더가 박준혁이라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이 사람은 나카무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소.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카심 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준혁은 현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소. 아랍어를 서툴게나마 배워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아이들 이름을 외웠고 마을 장로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했소. 일하다 쉬는 시간에는 마을 청년들에게 건설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소. 한 번은 우리 마을 우물이 고장났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하루 꼬박 써서 고쳐줬지. 나카무라한테 호되게 혼이 났다는 걸 나중에 알았소. 카심 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 흘렀소. 그리고 그해 겨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막에 비가 왔소.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폭우가 쏟아진 거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렸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부었지. 사막의 모래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오.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와디를 따라 흘러내리고 와디가 넘치고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소. 카심 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마을 외곽에 가축 울타리가 쓸려갔소. 양 300마리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고 마을 창고에 비축해 둔 식량도 물에 잠겼소.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했지만 알자이라 주변은 사방이 평지요. 높은 곳이라 해봐야 마을 뒤쪽의 작은 언덕뿐이었소. 둘째 날 물이 마을 안까지 차올랐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소. 클벽돌 집들이 물에 녹아내렸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언덕으로 옮겼지만 그 언덕마저 물이 올라오고 있었소. 전기는 첫째 날에 이미 끊어졌고 위성 전화도 불통이었소.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소. 저는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던 외국 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심 촌장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물을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소. 나카무라 현장 소장은 폭우가 시작되고 6시간 만에 도쿄 본사와 위성 전화로 연결했소. 아직 회선이 살아있을 때였지. 본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카심 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비를 먼저 철수시키라. 장비가 침수되면 손실액이 80억 엔이다. 임명은 현지 정부 책임이니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즉시 철수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비를 먼저 철수시키라고? 사람보다 장비가 먼저라고? 카심 촌장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는 즉각 행동에 옮겼소.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더 기가 막혔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대피로로 쓰고 있던 유일한 포장도로를 장비 운송을 위해 차단해버렸소. 뭐라고요? 카심 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도로를 통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있었소. 그런데 나카무라가 대형 트레일러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크레인과 굴삭기를 먼저 실어 나르기 시작한 거요.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달라고 애원했지만 나카무라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회사가 건설한 도로다. 공사 장비가 우선이다. 너희 마을 사람들은 사막으로 돌아가라. 카심 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노와 슬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임산부 2명과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 3명이 그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가운데 서 있었소. 내가 달려가서 나카무라에게 무릎을 꿇었소. 이 길을 좀 비켜달라고, 여자들과 아이들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애원했소. 카심 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약서에 현지 주민 구호 조항은 없다. 본사 법무팀에 확인했다.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 비켜라. 그는 내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일본어로 뭐라고 지시했소.
5분 후에 일본인 경비원 4명이 와서 나를 도로에서 끌어냈소. 비를 맞으며 진흙 위에 내동댕이 쳤소. 70이 가까운 노인에게 그 짓을 한 거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심 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팀은 12시간 만에 모든 장비를 철수시켰소. 크레인 4대, 굴삭기 8대, 덤프트럭 15대, 시멘트 믹서 6대. 한 대도 빠짐없이 가져갔소. 80억 에너지 장비를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간 거요. 하지만 약품 상자 하나, 비상식량 한 박스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소. 카심 촌장의 목소리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카무라가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면서 창문 너머로 나를 내려다봤소.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오. 동정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소. 프랑스 팀은 그 다음에 떠났소.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일본보다는 낫기라도 했소. 최소한 비상식량 몇 박스는 놔두고 갔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심 촌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경외심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은 떠나지 않았소. 카심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팀 5명 중 4명은 본사에서 철수 명령을 받고 떠났소.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오. 목숨이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박준혁만은 움직이지 않았소. 한국 본사에서도 전화가 왔소. 즉시 철수하라. 헬리콥터를 보내겠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소. 왜 남았습니까? 카심 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물어봤소. 왜 남느냐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고. 박준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심 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말했소. 촌장님, 제가 이 마을에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배수로의 수문을 열면 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배수로의 구조를 아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3,200명이 물에 잠깁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심 촌장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소. 배수로 수문은 마을에서 3km 떨어진 와디 하류에 있었소. 그곳까지 가려면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찬 사막을 횡단해야 했소. 급류가 흐르고 있었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었고 언제 물이 더 불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소.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소. 박준혁은 새벽 4시에 출발했소.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소. 손전등 하나, 공구 가방 하나, 그리고 밧줄 한 타래가 그의 전부였소. 카심 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막에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20여 년 전 그 폭우의 밤이 비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젊은이 3명과 함께 뒤를 따랐소. 박준혁이 혼자 가게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 물은 이미 허벅지까지 차올라 있었고 급류의 세기가 장난이 아니었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서로의 팔을 붙잡고 걸어야 했소. 비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귀를 찢었소. 앞이 1m도 보이지 않았소. 3km를 가는데 4시간이 걸렸소. 중간에 마을 청년 하나가 급류에 발이 빠져 쓸려갈 뻔했는데 박준혁이 몸을 던져 끌어올렸소. 그 과정에서 박준혁의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소. 뼈가 빠지는 소리가 비소리 속에서도 들렸소. 저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깨가 빠진 상태로 계속 갔습니까? 카심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소. 오른팔 하나로 공구를 잡고 걸었소.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소.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소. 새벽 8시쯤 배수로 수문에 도착했소. 하지만 수문이 고장 나 있었소. 폭우에 실려온 돌과 나뭇가지가 수문 입구를 막고 있었고 수동 개폐 장치는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았소. 박준혁은 탈구된 어깨를 이를 악물고 스스로 맞추려 했소. 뼈를 다시 끼워 넣으려고 바위에 어깨를 3번 부딪혔는데 3번째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를 찾았소. 그는 고통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소. 카심 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류 속으로 들어갔소. 수문 입구를 막은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소. 돌멩이, 나뭇가지, 떠내려온 철제 파편까지. 급류 속에서 몸이 떠밀리면서도 수문에 매달려 작업을 했소.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소. 그 물속에서 6시간을 버텼소. 6시간.
그리고 마침내 수문이 열렸소. 카심 촌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소. 마을을 삼키려던 급류가 수문을 통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이 빠지면서 마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소. 무너진 집도 있었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소. 3,200명 전원이 살아남았소.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었소. 카심 촌장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은 수문 옆에 쓰러져 있었소. 저체온증에 탈진, 어깨 탈구에 양손에 열상까지 물속에서 6시간을 버틴 대가였소.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소.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소. 나는 그를 업고 3km를 다시 걸어서 마을로 돌아왔소. 내 등에 업힌 그의 체온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소. 마을로 돌아와 텐트 안에 눕히고 마을 여자들이 담요를 겹겹이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끓여 따뜻하게 해줬소.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밤새 그의 곁을 지켰소. 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했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루가 지나서야 그가 눈을 떴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카심 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무사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외국인 앞에서 울었소. 70 가까운 노인이 젊은 외국인 청년 앞에서 엉엉 울었소.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취하자 나무 그늘 아래서 두 남자, 일본인 관료와 카타르인 촌장이 나란히 울고 있었습니다. 카심 촌장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이후 22일 동안 마을에 머물렀소.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 복구 작업을 지휘했소.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오염된 우물을 정화하고 도로를 복구했소. 본사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소. 뭡니까? 나카무라가 철수할 때 가져간 장비 중에 급수 펌프가 있었소. 마을의 유일한 급수 시설에 연결된 펌프였는데 그걸 장비 목록에 포함시켜 가져가 버린 거요. 펌프가 없으면 마을에 깨끗한 물 공급이 불가능했소. 3,200명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요. 저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혁이 그걸 알아냈소. 그리고 한국 본사에 연락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새 펌프를 사서 보내달라고 했소.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펌프 값이 8천만 원이었다고 하더군. 2년치 연봉을 몽땅 쏟아부은 거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내와 어린 딸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카심 촌장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준혁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소. 3,200명이 마을 입구에서 도로 끝까지 줄을 섰소. 아이들은 꽃을 들었고 할머니들은 울며 그의 손을 잡았소. 남자들은 무릎을 꿇었소. 유목민의 전통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왕에게도 하지 않는 최고의 경이요.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소. 당신은 오늘부터 알자이라의 아들이오. 이 은혜는 우리의 뼈에 새기겠소. 대를 이어, 그 대를 이어 절대로 잊지 않겠소. 카심 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박준혁과 그의 나라 한국에 반드시 갚겠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약속, 유목민의 맹세, 이것이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카심 촌장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소. 나카무라, 그 일본인 현장 소장 말이오. 네. 그 인간은 철수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소.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던 언덕으로 통하는 길목에 장비 운송용 트럭을 세워두고 갔소.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요. 구조대가 오더라도 마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카심 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나카무라는 마을에 사상자가 나면 미쓰이 건설의 공사, 관리 책임이 불거질까봐 두려웠던 거요. 구조대가 빨리 오면 마을 상태를 외부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 일본 측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시간을 벌려고 한 거요. 마을 사람들의 생명보다 회사의 책임 회피가 먼저였던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느끼는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카심 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왜 카타르가 한국을 형제라 부르고 일본을 거래처로 대하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카심 촌장이 잠시 저를 내려다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있소. 사막의 바람이 대추하자 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알자이라에서 도하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사막의 직선 도로를 달리면서 카심 촌장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박준혁의 이름이 떠올랐다가 했습니다. 80억 엔의 장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철수시킨 일본과 2년치 연봉을 쏟아부어 급수 펌프를 사준 한국인, 대피로를 장비 트럭으로 막아버린 현장 소장과 탈구된 어깨로 6시간 동안 급류 속에서 수문을 열어젖힌 엔지니어.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걸까? 도하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하세가와 부국장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카무라,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잖아. 일단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입니까? 내일 카타르 국가전략위원회 특별회의에 우리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 에미르의 직속 자문기구야. 여기서 결정되면 그걸로 끝이야. 하세가와 부국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해. 5조 엔에다가 추가로 기술 이전까지 약속하자. 카타르가 거절 못할 조건을 만들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제 침묵을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어깨를 두드리며 호텔 방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세가와 부국장에게 알자이라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 20여 년 전 일이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프로젝트 수주야.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타르 국가전략위원회가 열리는 아밀리 디완으로 향했습니다. 아밀리 디완은 카타르 왕실의 공식 행정궁전으로 순백색 대리석에 황금색 돔이 얹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왕실 근위대가 도열해 있었고 내부는 이슬람 기하학 문양의 타일과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원형회의 테이블에 15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문화부 등 카타르의 핵심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에미르의 대리인인 수석 고문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하세가와 부국장을 필두로 7명이 참석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대표단석이 있었는데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독일, 프랑스 대표단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고문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사막의 진주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각국 대표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당당하게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기존 5조 엔 패키지에 더해 핵심 스마트시티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공 후 10년간 무상 유지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 조건을 능가할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압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발언했고 독일 프랑스 컨소시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장관들의 표정이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석 고문관이 말했습니다. 각국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의실 밖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호출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시간 30분이 되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관들 중 몇 명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울었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단단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석 고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토브에 금색 비슈트를 걸친 모습. 카타르 정부 인사 특유의 위엄이 느껴졌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장관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열정.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석 고문관이 소개했습니다. 알 자히라 지역 출신 국가인프라개발부 장관 하산 알 무타일입니다. 하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알 자히라에서 저를 기념비 앞으로 안내해 준 그 남자. 지역개발위원회 사무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그 남자. 그가 장관이었습니다. 저에게 신분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하산 장관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일본 대표단석을 지날 때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 자이라의 대홍수가 닥쳤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뒷산 언덕에 대피해 있었습니다. 물이 차올랐고, 집이 무너졌고, 가축이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게 그 광경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산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여러 나라의 건설팀이 있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그가 일본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산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현장 소장은 우리 마을의 유일한 대피로를 장비 트럭으로 차단했습니다. 임산부와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들이 그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촌장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볼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산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박준혁. 그는 본사의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남았습니다. 어깨가 탈구된 상태로 급류 속에서 6시간 동안 수문을 열어 마을을 구했습니다. 3,20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2년치 연봉으로 일본이 가져간 급수 펌프를 새로 사서 마을에 깨끗한 물을 다시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산 장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힘을 가져서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박준혁 엔지니어와 그의 나라 한국에. 하산 장관이 회의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5조 엔을 제안했습니다. 대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 국민 3,200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들은 80억 에너치 장비를 챙기고 떠났습니다. 오늘 5조 엔을 들고 왔다고 해서 그때 떠난 기억이 지워집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하산 장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카타르인은 유목민의 후예입니다. 유목민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는 샘물로 갚고 등을 돌린 자는 영원히 기억한다. 그가 에미르의 대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협상 대상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묵. 수석 고문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15명의 장관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막의 진주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20여 년 전의 일개 현장 소장의 행동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까? 하산 장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그 현장 소장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 미쓰이 건설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고, 미쓰이 건설은 일본 본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비를 먼저 철수시키라는 지시는 도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산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박준혁 엔지니어는 한국 본사의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판단이 아니라 한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판단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세가와 부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밀리 디완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하산 장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관님, 어제 알자이라에서 저를 안내해 주셨을 때 장관이시라는 걸 숨기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산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무관의 눈으로 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오카무라 실장님, 당신이 기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저는 물었습니다. 박준혁 엔지니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산 장관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도하 외곽의 건설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카타르 정부 자문역도 겸하고 계시고요.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박준혁 엔지니어의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도하 외곽의 조용한 거리에 있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아랍어와 한국어로 박 엔지니어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세월의 흔적인 백발이 섞여 있었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탈구의 후유증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박준혁입니다. 저는 오카무라 시니치, 일본 국토교통성 직원입니다. 알자이라에 다녀왔습니다. 그 말에 박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경계가 스쳤다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랍식 커피가 아니라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그 소박한 커피잔을 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카타르에 온 이유, 알자이라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일본 대표단이 프로젝트를 놓친 것까지. 박준혁은 조용히 듣더니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카무라 씨,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200명을 구한 분이 영웅이 아니면 누가 영웅입니까?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배수로의 책임을 진 겁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작동해야 할 순간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엔지니어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사무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급류 속에 들어갈 때 다리가 떨렸고 수문 앞에서 물살에 밀릴 때는 죽는구나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내와 딸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비소리 속에서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일본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20여 년 전 나카무라 현장 소장이 한 일에 대해 대피로를 막은 일, 장비만 챙기고 떠난 일, 급수 펌프를 가져간 일. 모두 저와 같은 나라 사람이 한 일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카무라 씨, 나카무라 소장의 행동은 나카무라 소장 개인의 것이에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있어요. 뭡니까? 나카무라 소장은 본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장비를 먼저 철수시키라는 지시, 현지 주민 구호는 계약 범위 밖이라는 판단. 그건 한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효율과 이익만 따지는 시스템. 사람을 숫자로 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알자이라 마을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박준혁이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하늘은 맑았고 홍수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사진이 제 보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웃음이, 이게 제가 여기 남은 이유이고 2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예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중에 14살짜리 소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카타르의 장관이 된 그 소년이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카무라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돈은 관계를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신뢰예요. 그리고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만 증명됩니다. 평화로울 때 누구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남는 사람이 진짜 파트너예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도로를 한국이 깔았고, 다리를 한국이 놓았고, 건물을 한국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나 돈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모두가 떠날 때 한 사람이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3,200명의 목숨을 구했고,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고,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지나면서 저는 다시 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특별무대 입국. 이제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도하의 활주로를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마천루들, 그 사이를 흐르는 도로들, 그리고 저 멀리 사막의 끝에 있을 알자이라 마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조 엔. 그 돈이면 도시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하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돈을 들고 갔다가 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얻었습니다. 30년간 인프라 수출이 전부였던 저에게 카타르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고 신뢰는 위기 속에서만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카타르가 한국을 형제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아준 사람에 대한 기억,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대를 이어갚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돈으로도, 기술로도, 총리의 친서로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카타르의 사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누가 남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은 1조 2천억 달러의 미래로 보답받았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카타르가 5조 엔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댓글에 형제의 나라 네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